자,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리아네, 늘 첫사랑이 문제죠. 마리아네, 연극 배우라고 그랬죠. 이 빌헬름 마이스터가 사는 그 마을이라고 하지만 좀 큰 마을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에 극단이 들어오는데 그 극단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배우입니다. 이 배우와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랑의 환상에 어떻게 말려드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문장들은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쭉 따라오시면서 그 매력적인 아가씨에 대한 빌헬름의 열망은 상상의 나래를 타고 한껏 드높아져 있었다. 사랑은 늘 상상과 환상의 산물입니다. 실체를 보는 순간에는 바로 환멸의 구렁텅이로 처박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환상이나 상상을 포기해야 우리의 일상이 유지가 됩니다. 이 상상이나 환상에만 살다가는 미쳐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랑을 내면의 인형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내면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 인형처럼 키우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게 어림없습니다. 그는 얼마 사귀지 않아 금방 그녀의 호감을 샀으며 그토록 사랑하는, 아니 존경하기까지 하는 그 사람을 어느 사이엔가 자신이 차지했음을 알았다. 차지했음, 이게 또 모든 문제의 출발이에요. 이 소유욕이. 근데 이걸 또 버릴 수가 없죠. 딜레마입니다.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견인력에서 못 벗어납니다. 존경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그에게 처음 나타난 것이 연극 공연이라는 유리한 조명 속이었던 데다. 이게 문제지. 연극이란 조명 속에 비치는 인물은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실질적인 사람이 아니죠. 환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연극에 대한 그의 열정이 한 여성에 대한 그의 첫사랑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활기찬 문학작품으로부터, 그러니까 연극에 대한 그의 열정이 한 여성에 대한 그의 첫사랑과 결부되어 있었다. 또 다른 첫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가 활기찬 문학작품으로부터 고무받고 그 영향력으로 얻게 된 풍성한 기쁨을 더욱 즐겁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젊음 덕분이었다. 젊으니까 이러지. 나이 들면 이것도 힘듭니다. 이 열정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이 감정에 투하된 에너지가 만만치가 않죠.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하다가는 다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그런 그 방향으로 에너지를 투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긴 하죠. 또한 현재 처지 때문에 그의 애인은 그의 감정을 부추길 만한 분위기가 나게끔 행동하였다. 즉 그녀의 애인이 그녀의 다른 여러 사정을 때가 되기 전에 알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그녀는 근심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사랑스러운 모습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생생하게 나타났으며 그녀의 불안감조차도 그녀의 다정한 태도를 곱절로 북돋워서 그의 팔에 안겨 있을 때의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이걸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하녀, 유모가 늘 있습니다. 유모의 존재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모나 하녀. 자기가 키운 사람의, 도련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프랑스와즈가 그렇다고 그랬죠. 마르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인이거나 유모이거나 또 노예들이라고 그러죠. 머슴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제일 무서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게 또 주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안감이기도 하고, 그가 그 기쁨의 첫 도취경에서 깨어나 자신의 생활과 상황을 돌이켜보았을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그의 의무들은 보다 신성하게 생각되었고, 사랑이 이렇게 자신을 고양시키는 거죠. 자신이 미처 몰랐던 내면의 모습들이 사랑이라는 이 망치질 속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것이겠죠. 그의 취미들은
보다 활달하게 여겨졌으며 그의 지식은 더욱 명확한 것으로 생각되었고 그의 재능은 더욱 힘찬 것으로 그 계획은 더욱 확고부동한 것으로 여겨졌다. 사랑이 한 인간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볼 수가 있죠. 감정적 영역에 머무는 게 아니죠. 어떤 영혼과 지성의 성장에까지도 사랑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네나 민용이나 아우렐리에나 테레제나 나탈리에가 각각 다른 성격의 여성들인데 연령도 다르고요. 이 여성들이 빌헬름 마이스터라는 한 청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나탈리에와 결혼한다고 얘기했죠. 나탈리에와의 결혼을 행복에 도착했다, 왕국에 도착했다고 얘기하죠. 아름다운 영혼과의 결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문제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건 사랑의 소설일 수도 있다. 사랑의 소설이라고 그랬죠. 무엇보다. 그다음에 여행의 소설입니다. 여행은 인생의 성장 과정의 하나의 비유처럼 많이 쓰이죠. 이건 여행의 소설입니다. 이 여행은 세계와 자기 발견의 여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관광하고 다르다 그랬죠. 관광은 누가 앞장서서 깃발 들고 가는 거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라는 것을 쳐다볼 뿐이지. 이건 관광이고 이 여행은 발견의 과정이고 풍경과 타자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이 궁극적인 여행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붉은 글씨를 보시면은 세계 편력의 길 이랬죠. 그리고 이 여행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보조수단. 그러니까 여행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인간에게 성장은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이 교양이라는 단어도 바로 보이죠. 내면적 교양의 확충과 여행의 상관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집에 틀어박혀 자신의 서류들을 뒤적이며 여행을 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자기 직업 냄새가 나는 상인으로서의 직업 냄새가 나는 것을 모두 제쳐놓았다. 세계 편력의 길, 세계를 편력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세계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디까지 닿는지를 보고 싶다는 것이었겠죠. 세계 편력의 길에 나서려는 이 마당에 어떤 불쾌한 기억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싶었다. 단지 시인들과 평론가들의 고상한 작품들만이 친숙한 벗으로서 길동무로 선택되는 영광을 누렸다. 그러니까 좋은 책들 몇 권 가방에 넣고 옷도 넣어야겠네. 이 괴테는 이 트렁크에 옷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인과 평론가들의 고상한 작품들과 동반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이 자기 발견의 여정, 세계와 자기 발견의 여정이었던 거죠. 세계 편력의 길,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괴테 얘기할 때. 그리고 내면적 교양이란 말 나오죠.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내면적 교양이 확충되고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은 직접적인 여행만을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인 여행까지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좀 장소를 편력할 수도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연극을 보거나, 그죠? 그리고 어떤 드라마를 읽거나, 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시를 읽는 것도 중요한 여행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너무 관광에 목을 매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뭐 고등학교 동창인가 누구하고 몇몇이서 함께 몽골 여행을 계획했대요. 그래서 늦가을이나 한번 가볼까 했더니 모든 그 게르 있잖아요, 게르. 이 몽골의 모든 게르가 한국인으로 다 동이 나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다녀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 이게 뭐 어디 이탈리아든 어디든 텔레비전에 나왔다 그러면은 뭐 꽃보다 할배인지 뭔지 할매인지 이런 데 나왔다 그러면 다 물려들어요. 크로아티아가 얼마나 아득한 나라입니까?
근데 그게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다 그러면 해변에 다 한국인들이에요. 베트남 가면은, 이건 내 동생이 들려준 얘기인데, 호텔 종업원들 말고는 다 한국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 등산복들 입고. 이게 진짜 관광이죠. 네, 관광입니다. 다 그 포인트들만 깃발 들고 가는데 따라다니는 거죠. 이건 여행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이 그 버블 경제 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본인 관광 열풍을 몰고 다녔죠. 이제 여러 소설들 보면은 일본인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약간의 좀 비아냥을 섞어서 표현하는 것들이죠. 좀 몇 년 안 있으면은 서양의 여러 소설들에 한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볼까요? 내면적 교양에 큰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외적인 여건을 아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양태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비렐름은 바로 이런 경우에 처해 있었다. 이제야 처음으로 그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았다. 그는 먼저 번 출발 때와는 전혀 다른 심경으로 여행을 떠났다. 계속 여행의 과정입니다. 여행의 과정이 전혀 달라요. 이제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도, 즉 시야도 다르겠죠. 끝없는 여행, 끝없는 자기 발견의 여정이죠.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전망들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똑같은 것도 어떤 시점에 또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여행에서 발견한 이 수업 증서가 뒤에 나와요. 수업 증서라는 게 나오는데 졸업 증서 같은 거죠. 여기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업 시대가 끝나는 것은 끝났어 하면서 자연이 당신을 해방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발견하면서 아까 맨 앞에 얘기했듯이 자연과 감정과 자유, 이 세 가지가 낭만적 열정을 이끄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 자연을 여행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자기 해방의 출구를 마련한 것이죠. 근데 이 자연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별의 운행들, 달의 모양들을 보는 것을 아우르겠죠. 그걸 보면서 우주의 이 무늬들, 또 천문이라고 그러는 하늘의 무늬들과 땅의 무늬들과 그리고 사람의 무늬들을 아우르면서 내 내면을 확충, 넓혀나가고 깊이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여행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가 여행이었습니다. 이게 수업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연극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연극입니다. 사랑과 여행과 연극. 그러니까 예술이죠. 이 부분은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적 자아에서 시민적 자아에 머무는 게 아니죠. 그 고리타분하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세계에 머무는 게 아니고 예술을 찾아가는 거죠. 헤르만 헤세의 소설 중에 옛날에는 뭐라고 번역됐었냐면은 지와 사랑이라고 번역됐던 게 있었죠. 요즘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고 번역됩니다. 여기 지와 사랑하듯이 지성과 감성이에요. 인간은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인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독일적인 전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괴테를 사사하는, 정신적으로 사사하는 독일 작가가 그 유명한 토마스 만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만의 소설 중에 토니어 크레거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토니어 크레거도 예술적인 삶과 시민적인 삶의 조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과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삶의 조화. 끊임없이 모색하죠. 그러니까 토니어적인 삶과 크레거적인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부적인 삶, 남부적인 삶. 나중에 이게 이제 베네치아에서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지성과 감성의 조화 또는 현실적 삶과 예술적 삶의 조화를 꿈꾸는 그런 예술의 흐름들이, 소수의 흐름들이 독일 문학사에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 괴테가 하나의 독일 문학의 샘 같은 거죠. 러시아 문학의 푸시킨 같은 존재, 그런 존재입니다.
이 괴테를 얘기할 때 예술적 삶이 연극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죠. 연극 중에서도 셰익스피어입니다. 어떤 야르노라는 사람이죠. 야르노라는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전해줘요. 그 햄릿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비렐름 마이스터 하는 얘기 보십시오. 이게 여기 라 렉쥐르 담리에 이렇게 읽나요? 햄릿 독해, 햄릿 강. 이 연극할 때 독해라 그러죠. 리딩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여기서 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서파입니다. 눈에 선하죠. 이게 비렐름 마이스터가 여기 쭉 그 장면이 길게 이어져요. 어떻게 연기하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연출에 따라서 연극도 다 달라지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우리 비렐름 마이스터가 햄릿을 읽고서 외치는 장면 보세요. 그렇습니다. 비렐름이 소리쳤다. 제 기억으로는 그 어떤 책, 그 어떤 인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도 제가 선생님의 후의 덕분으로 알게 된 이 훌륭한 작품들만큼 그렇게 큰 감명을 제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친하기 위해 지극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인간에게 접근하는 어떤 천상적 창조 정신의 작품인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괴테에게 끼친 셰익스피어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마치 운명에 관한 가공할 책을 펼쳐놓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그 책 속에서 격동하는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하며 그 폭풍우가 책장을 이리저리 마구 넘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작품들의 강렬함과 부드러움에 그 강력한 힘과 고요함에 놀라고 제 정신을 잃게 된 나머지 언젠가 그것들을 계속 읽어나갈 수 있는 정신 상태를 회복할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책 한 권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나아가서는 책 한 권이 혁명의 폭약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해방의 신호탄이 된 경우도 많아요. 다음 시간이 우리가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이죠. 인형의 집이라는 그 짤막한 희곡 한 편이 전 세계 여성들을 집을 박차고 나오게 했어요. 자신이 인형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인간이라는 걸 선언하면서 다 문을 박차고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남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책 한 권의 파괴력이랄까요? 폭발력은 대단하죠. 이건 다음 시간에 입센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입센의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가 조선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조선의 한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비렐름 마이스터에게는 셰익스피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괴테가 그랬다는 얘기기도 하죠. 셰익스피어의 드라마가, 그 희곡들이 이 사람의 예술적 삶의 좌표들을 바꾸는 것이지.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읽지 않아도 돼요. 되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죠. 나중에 우리 세계문학의 숲 100에서 셰익스피어는 두 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햄릿하고 리어 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또 맥베스 하라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오셀로를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햄릿하고 리어 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연극적 삶에서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소설 전체에서. 그러면 맨 앞에 사랑의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가 여행에 관해서 얘기했었죠. 세 번째가 연극의 문제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민용이라는 그 신비한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여자아이, 소녀라고 얘기했었죠. 이 소녀아이가 죽습니다. 죽는데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몰래 비렐름 마이스터를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또 자신을 키워주고 자신을 지켜준 훌륭한 여성들이 있는 거야. 이 비렐름 마이스터 옆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결혼을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베를린 마이스터 수업 시대에는 사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민용이 쓰러지는데 그걸 안고 베를린 마이스터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중요 인물들이 다 나와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녀는 민용이고요. 그는 베를린 마이스터입니다. 베를린입니다. 뛰어가서는 그의 목에 매달렸다. 오 나이 테레제 하고 그는 소리쳤다. 여기 그녀는 테레제네. 테레제 여기서는 테레제가 그녀에게로 뛰어가서는 그의 목에 매달렸다. 테레제가 원래는 노타리오의 약혼녀라고 그랬죠.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어긋났어요. 그 순간에 이 영지를 운영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히 그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는 합리적인 여성이라고 그랬죠. 그 한순간 베를린 마이스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정신을 가진 여성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 소설에서는 번역은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별력의 소유자예요. 합리적인 분별력의 소유자가 이 테레제입니다. 그러니까 오 나이 테레제하고 그는 소리쳤다. 그는 베를린 마이스터고요. 내 친구, 내 애인, 내 남편, 그래요 저는 영원히 당신의 여자예요 하고 테레제는 뜨거운 키스를 퍼부으며 외치는 것이었다. 테레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워낙 사랑한 여성들이 많았다 그랬죠. 테레제가 결혼에 가장 가까워진 여성이에요. 그러다가 펠릭스가 누가 그랬죠? 이 마리아네와 베를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녀의 치맛자락을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테레제 어머니, 나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테레제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나탈리에가 나오죠. 이 나탈리에는 노타리오의 바로 아랫동생이라고 그랬죠. 나탈리에는 거기에 우뚝 선 채 자기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민용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여성 마리아네를 빼고 핵심적인 여성 셋이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 테레제하고 베를린의 관계 됐죠? 분별력 있는 여성, 합리적인 여성, 여기에 마음이 많이 끌렸어요. 결혼하기 직전이죠. 나탈리에가 옆에 있습니다. 이 나탈리에는 마음의 소유자라고 여기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여성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감성적인 여성입니다. 어떤 그 신비감을 가지고 있는, 신비감으로 얘기하면 민용 쪽이 더 강하긴 하죠. 나탈리에가 옆에 우뚝 서 있습니다. 갑자기 민용이 나타납니다. 이 민용은 신비한 여성,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여자아이죠. 이 여자아이가 베를린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용이 왼손을 가슴께로 가져가더니 오른팔을 쭉 내뻗으며 비명을 지르고는 나탈리의 발치에 죽은 듯이 쓰러졌다.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민용의 심장과 맥박에 뛰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정리하자면은 분별력의 소유자인 테레제, 그리고 마음의 소유자, 정 깊은 정서의 정감의 소유자인 나탈리에, 그리고 어떤 신비감의 소유자인 열정적인 그 소녀죠. 소녀인 민용. 이게 다 인간, 여기 청년 베를름이 욕망하는 한 부분들이겠죠. 부분들인데 그걸 비교적 함께 갖추고 있는 나탈리에와 결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과 분별력과 어떤 신비감까지 가지고, 여성적 신비까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탈리에와 결합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모두들 깜짝 놀랐다. 민용의 심장과 맥박에 뛰는 기색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베를름은 팔로 그녀를 안아 급히 어깨 위로 둘러맸다. 그녀의 몸뚱이가 그의 양 어깨 위로 축 늘어져 덜렁거리고 있었다. 의사가 왔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의사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젊은 외과 의사와 함께 애써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다시 이 세상 목숨으로
되돌려 올 수는 없었다. 이 세 여성 사이에 서 있는 빌헬름 마이스터. 이런 장면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죠. 됐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이 앞에 세 가지는 사랑과 여행과 연극을 얘기했고요. 이제 이걸 어떤 정치적인 시대적인 맥락에서 보자면은 귀족 계급과 시민 계급의 문제. 어떻게 둘이 갈등으로 치달을 것인가? 프랑스 혁명처럼 어떤 피로 얼룩진 혁명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온건한 어쩌면 이 조화로운 연대 또는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의 개혁을 모색할 것인가? 괴테는 후자 쪽이죠. 후자 쪽으로 나갑니다. 여기 근데 귀족 계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판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로타리오를 만나면서는 저는 달라지죠. 여기 귀족 로타리오 여성론, 권력론 이랬죠.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 보면은 여기 로타리오 여성론과 권력론은 이 시대의 시점에서 보자면은 대단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이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로타리오와의 그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귀족 계급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족이 자신의 인품을 현시함으로써 드러냄으로써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반하여 시민은 귀족 시민 이렇게 나오죠. 시민은 자신의 인격을 통해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고 또 나타내셔도 안 돼. 귀족은 자신의 면모를 바깥에 빛나게 드러내도 좋고 또 드러내야 하지만 시민은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돼. 이게 아마 베르너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일 겁니다. 시민이 무엇인가 화려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우스꽝스럽거나 몰취미한 것이 되어버리지. 귀족은 행동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시민은 일하고 생산해야 하네. 시민과 귀족의 대결이 명료해 보이죠. 특히 귀족들의 허위의식은 백작의 성에서 연극하면서 다 드러나요. 귀족들이 얼마나 이 거칠애로 이 똘똘 뭉친 사람들인지 얼마나 속이 텅 빈 사람인지 허영덩어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로타리오를 보고서는 귀족에 대한 관점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시민은 자신이 유용한 사람이 되려면 각자 한 가지씩 자기 능력을 길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인적 인간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한 가지 방법으로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요즘 말로 하면 스페셜리스트죠. 그러니까 그 스페셜리스트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양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괴테가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 삶과 예술적 삶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교양인입니다. 근데 교양적 베이스가 없이 스페셜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괴테로서는 아주 불만스러운 인간상이죠. 뭔가 결여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본성 속에는 조화는 있을 수 없어요. 시민에게도. 그러니까 시민도 비판하죠. 시민도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장인정신으로 무장하면은 자기 안에 갇혀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지. 세계와의 조화 또는 예술과 현실적 삶과의 조화, 그러니까 예술적 삶과 현실적 삶과의 조화 이런 것을 놓쳐버린다는 얘기지. 또 자연과 인간의 조화 이런 부분들을. 대학의 핵심 목표가 이 교양교육이 돼야 되는데 한국 대학은 이 교양교육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주 낮습니다. 다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이게 치명적이죠. 치명적입니다. 조화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전제로 되는 셈이지. 귀족과 시민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둘의 어떤 조화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차별이 생기게 된 것은 무슨 귀족들의 오만성이나 시민들의 순종성 탓이 아니라 순종심이라고 그랬는데 좀 이상하죠. 사회 구조 자체에 죄가 있는 것이지. 구조적 문제. 또 춘향전도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중에서 그 무엇인가가 어느 날인가는 달라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에 관해서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요컨대 나는 현재의 사회 실정을 그대로 둔 채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구원하고 나의 필요 불가결한 욕구를 구출하여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 궁리해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우리는 이 말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죠. 대표적인 게 자율학습. 가장 강력한 타율학습이죠. 그리고 뭐 전인적 교육. 이거만큼 이 헛된 구호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장 어이없는 구호가 글로벌 인재 양성. 근데 이 정말 글로벌 하려면은 이 세계적인 교양에 대한 바탕이 있어야 돼요. 어떤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죠. 물론 글로벌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괴테의 입장에서는 일단 전인적인 교육의 핵심은 교양이라는 겁니다. 교양 소설이기도 하면서 연애 소설이기도 하면서 시대적 정치 소설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장을 그리기도 하면서 물론 사랑을 통해서 성장을 하죠. 또 여행을 통해 성장을 하고 또 시대와의 접속을 통해서 자신을 시대적 존재로서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회적 존재로서. 바로 사회 구조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귀족계급과 시민계급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